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목을 절개해서 하는 이제 개방 수술이 있고,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있고, 그 내시경 방법이 조금 더 발전해서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방 수술이라고 하면은 목에 상처를 내서 갑상선을 직접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고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이고요. 내시경 수술이라 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갑상선을 노출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다음에 내시경 기구를 집어넣어서 외과 의사가 직접 엑스레이 같은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고, 로봇 수술이라 함은 말 그대로 공간은 똑같이 내시경 수술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내시경 수술은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면 로봇 기구를 집어넣어서 로봇을 대신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로봇 수술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단일공 로봇 수술이라는 거는 2006년 전쯤, 2018년, 17년 이 정도쯤에 처음으로 이제 나왔던 수술 기구이고, 기존의 수술 기구랑은 다르게 하나의 관에서 4개의 팔이 나오는 것을 단일공 로봇 수술 기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단일공 로봇 갑상선 수술에 치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근데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구 중에서 가장 좋은 기구가 단일공 로봇 수술 기구가 가장 좋은 로봇 수술 기구이고요.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기구의 사용도 굉장히 편하지만 이게 환자한테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공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현재는 로봇 수술을 대부분 단일공 로봇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전체 갑상선 수술, 갑상선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술들을 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3만여 건 정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갑상선 로봇 수술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뭐 매년 물론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일어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환자의 풀에서만 보면은 저는 한 50%에서 한 60% 정도는 로봇으로 하고 있고, 개방에서 하는 수술은 한 40에서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결국에 모든 수술, 모든 로봇 수술은 상처가 남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남느냐입니다. 갑상선 로봇 수술이라는 게 크게 따지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그 4가지 모두 어느 부위에든 상처는 남기는 합니다. 대신 그 상처의 위치를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뿐이죠. 환자한테 얘기를 할 때 목에 상처가 안 남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젊은 환자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목에 상처가 남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병의 경과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상처의 크기가 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사실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로봇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처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방 수술과 로봇 수술의 목소리 신경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부갑상선 호르몬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양쪽 갑상선을 다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전이가 있어 가지고 큰 부분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부갑상선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환자의 삶의 질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환자를 말씀드릴 때 한 10cm 정도 되는 갑상선 결절이 있는 환자를 수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로봇 수술의 권고안에 포함이 되어 않은 환자분이시고, 그럼 그런 환자들은 그러면 '계속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면은 환자의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건 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로봇 수술이 상대적으로 열어서 하는 수술에 비해서 젊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적응증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서, 사실 갑상선이라 함은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주변에 흔하게 갑상선 환자들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암이든 아니면 갑상선 기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든 간에. 특히나 이제 갑상선 암을 주로 보는 저희 같은 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갑상선 암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오해들이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쭉 이어오고 있는 오해들이고,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다. 갑상선 암은 치료를 안 해도 된다. 또는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건지 뭐 모르겠는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거를 사실은 극복하는 것이 사실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죠. 결국에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한 질병이고, 착한 암이라 불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냥 추적 관찰을 한다든지, 최근에 이제 권고안에 나온 거는 고주파 절제술이라고 해서 바늘을 찔러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암을 태우는
그런 방법까지도 요즘에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갑상선 암의 치료는 수술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에서 참고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